네, 저출산하면 동아시아가 다 유명하지만 그래도 일본은 일찍 경험한 만큼 빨리 지금 반등의 계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일본이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의식으로 저출산을 끌어올리고 있는지 그걸 좀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본의 저출산 관련 정책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육아휴직을 늘린다든가 1992년에 도입한 정책이죠. 그래서 1년으로 육아휴직을 늘려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주로 이 결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결혼을 하는 부부가 줄어드는 결혼이 늘어야 일단 결혼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성공할 텐데 비혼이 늘고 있기 때문에 비혼자를 위한 정책들, 그래서 주로 이 결혼을 알선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그런 모임이라든가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결혼 장려 정책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평가는 일본 내에서의 어떤 그 출산율이 조금씩 높아지긴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제 정책 효과를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는 성과는 내지 못했다라는 평가들이 이제 계속 있으면서 여전히 이제 일본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덧붙여 말씀드리면, 근데 일본이 지금 반등을 한 건 사실이지만 한계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랑 같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성평등 문제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취약한. 예를 들면 최근에 미투나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공론화될 수 있는 분위기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묻혀 있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제기하는 개인들이 그 사회에 생존할 수 없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저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배워올 때는 철저히 반면교사로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정책 전환이 늦으면 늦을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는 걸 일본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고, 또한 국가의 역할 없이 그냥 돈 안 들이고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것들도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걸 일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고, 그다음 전통적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거나 가족 다리에 묶어 놓는 것보다는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로 전환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출산율 반등이 좀 어렵다. 이런 것들을 일본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면교사로서 우리가 빠른 정책 전환을 통해서 일본의 교훈을 통해서 그렇게 좀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좀 나은 게 아이 키우는 가족에 대한 국가 지원, 태시 지원은 좀 높은 걸로 보이죠. 그 GDP 대비 이제 사회 지출이 일본이 거의 20%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 2배고요. 그것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정부 세입 중에서 복지에 지출하는 비율이 한 70%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의 뭐 30-40%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가 참 죄송한 말씀에 비교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출산 국가 중에서 성공 사례로 그 아주 높은 출산율은 아니지만 독일도 자주 거론되지 않습니까? 1.27인가까지 떨어졌다가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던데요. 그런 나라들 우리가 좀 궁금합니다. 독일도 제가 알기로는 2007년, 2000년대 초중반을 거치면서 패러다임을 크게 전환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독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국가 얘기를 할 때는 보수주의 국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이나 돌봄의 책임을 가족이 전담하게 하고, 가족이 전담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별분업에 입각해서 여성의 돌봄을 책임지게 하는 이런 전통이 굉장히 강했고, 또 하나는 이제 나치의 경험 이런 것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경계하는 이런 역사적 전통이 있는 거죠. 근데 2000년대 초중반을 계기로 해서 독일이 이제 스웨덴식으로 일가족 정책, 예를 들면 가족 정책을 전환합니다. 전환해서 예를 들면 남성의 육아 참여를 강제하고, 그 다음에 성평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국가가 보육이나 돌봄이나 뭐 예를 들면 자녀를 키우는데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하고, 이런 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게 주는 중요한 함의는 뭐냐면, 한국에서 자꾸 스웨덴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웨덴은 스머프 나라다. 900만, 800만밖에 안 되고 우리는 5천만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런 나라랑 비교하느냐 그러는데 독일도 사실은 뭐 7, 8천만이 되지만 정책 방향에 오르면 뭐 국가 사이즈나 규모 없이 관계없이 스웨덴 방향으로 전환했고 그 결과가 독일에서도 그런 반등, 출산율의 반등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양육 참여나 돌봄 참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독일을 통해서는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출산율을 보면은 독일은 독일인,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출산율이 낮아요. 이민자들은 출산율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출산율이 좀 계속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독일의 출산율의 상당 부분은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높은 것 이런 부분도 있어요. 프랑스도 그렇죠. 프랑스도 뭐 당연히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저출산 문제하고 이민 문제하고 이것이 이제 맞물려 있어서 출산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또 일본이나 한국하고는 또 다른 측면도 있죠. 남성의 육아휴직 그 활성화 문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그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나라 좀 비교를 좀 해주세요. 뭐 대표적인 나라가 아마 스웨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이제 남성도 법적으로 3달 정도를 의무적으로 육아 휴직을 해서 육아에 참여하도록 의무적으로 세 달은 꼭 예. 애를 키워야 돼. 예. 그거는 진짜 양성평등 정책과도 아주 뭐 그렇죠. 연관돼 있고. 근데 예. 이제 이런 정책을 실질적으로 뭐 3인당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보수당에서 제안했어요. 스웨덴 보수 정당들이 왜 남성은 육아를 안 하느냐. 그래서 양성평등 육아와 관련된 가사 분업 그다음에 이런 저출산 문제를 이거는 어떤 정당의 입장이 아니라 스웨덴의 모든 정당들, 스웨덴의 모든 사회 집단, 국민들이 합의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의무화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데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웨덴 가면은 낮에 공원에 남자들이 유모차 끌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건장한 아주 덩치가 큰 바이킹족이니까요. 그래서 조그만 이렇게 애기 유모차에 이렇게 끌고 공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남성들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희한하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그 육아휴직 이런 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제도는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비율은 너무 적거든요. 그러니까요. 전체 가정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 키우는 기간 동안의 소득 감소를 보완해주는 제도가 지금 갖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스웨덴을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이 제도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너무 문화 문제나 인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70년대 보면 스웨덴도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남성들이 육아휴직에 참여하는 게 근데 단적인 예가 있는데 뭐냐면 스웨덴에서 가장 마초 같은 레슬링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를 모델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어떤 포스터를 스웨덴 정부가 만드냐면 그 선수가 조그만 아이를 안고 돌보는 모습들을 포스터로 제작합니다. 전체 이제 나라 이제 배포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식 개선 작업을 했던 거죠. 인식 개선 작업과 제도 개선을 병행을 해서. 예. 근데 우리 그렇게 성공 사례가 비교하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죠. 네, 여태까지.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로 비교했을 때 그 정부에는 각 무슨 뭐 부처나 뭐 기구가 있잖아요. 출산 관련해서. 전담 부서에. 전담 부서가 있고. 그런 뭐 특징이 좀 있나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유럽은 뭐 독일이 좀 뭐 어떤 식으로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독일이 이제 그런 뭐 여성, 뭐 청소년 뭐 이런 쭉 부가 있고, 일본이 이제 아마 인구 정책인가 뭐 그런 부서가 있고, 프랑스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우리가 이제 삶의 질의 전환 문제, 그러니까 삶의 질의 문제로 출산을 접근하게 되면 적절한 접근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질이라는 거는 교육, 노동, 주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특정 부서가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데 단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만든 목적은 여러 가지 삶과 관련된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조정과 통합해서 국민의 삶을 높이는 이런 정책을 하라고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실질적 권한이나 이런 게 제대로 부여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위원회죠. 취합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전체 정부 정책들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도 있죠. 그 일본도 예, 일본도 있죠. 예, 컨트롤 타워가 뭐 일본은 전형적으로 국가 주도의 여러 가지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그 일종의 위원회도 있고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일본은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가 우리보다는 좀 더 발전된 사회들이기 때문에 지방 단위에서 지방자치 수준에서 정책들이 이 현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출산율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우리보다는 중앙 집권적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 집행은 지방 단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좀 분산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 사례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겠느냐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토크 3에서도 본격적으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과제를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